한국 사회는 유난히 나이에 민감합니다. 사람 둘이 모이면 서로 나이를 묻고 나이에 따라 당연하다는 듯 서열을 정합니다. 바로 윗선배가 가장 무섭다는 말이 있죠. 민증을 까보면 몇 개월 차이도 안 나는 한기수 선배를 하늘 떠받듯이 모시는 이유입니다. 매 새학기가 시작하면 도에 넘치는 대학 내 똥공기로 인한 사건 사고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곤 합니다. 동기사랑은 나라사랑이라는 근본 없는 구호를 외치며 과도한 음주를 강요하던 문화는 사라진 듯하지만 선배가 후배에게 얼차려를 부여하고 선배의 명령에 복종을 강요하는 문화는 과거보다 심해진 것 같습니다. 유난히 촘촘하게 압축되고 경직되어 있는 한국의 서열 문화는 언제부터 시작했고 무엇으로 인해 기인했을까요?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한국의 서열 문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서열 문화는 조선시대 유교 사상 중 하나인 장유유서 정신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양반, 중인, 평민, 천민으로 구분되는 계급이 있었고 그 계급 간 차별이 심했던 것은 따로 역사 공부를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이 간 서열은 계급 간 서열에 비해 많이 느슨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1년만 차이가 나도 선후배 관계를 깍듯이 따지지만 노로는 8년, 소로는 9년으로 거의 10년 터울이면 친구로 지내는 평교를 맺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이 차이가 제법 나더라도 서로의 뜻이 맞으면 얼마든지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전통사회에서 나이차가 많이 나지만 우정을 나눈 일화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성과 한음으로 널리 알려진 이양복과 이덕형은 이양복이 5살 더 많았지만 둘은 장난기 많은 친구이자 정치적 동료로 평생을 함께했습니다. 이덕형이 세상을 떠나자 이양복은 직접 염습을 하고 평생 형제보다 가까웠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이들은 인생 말년까지 깊은 신뢰를 유지했습니다. 임진왜란의 주역 유성룡과 이순신도 이와 같은 우정을 나눈 것으로 유명합니다. 둘은 어린 시절 같은 동네에서 자라며 자연스럽게 우정을 쌓았습니다. 이순신의 인품과 능력을 높이 평가한 유성룡은 선조에게 이순신을 추천했고 이 둘은 힘을 합쳐 임진왜란을 승리로 장식한 주역이 됩니다. 이들의 나이차는 3살 차이로 유성룡이 형벌이었죠. 뿐만이 아닙니다. 현재는 상상도 하기 힘들지만 사제관계에서 우정으로 발전한 경우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황과 기대승은 8년간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단 칠정론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펼쳤습니다. 이는 단순한 학파간 대립이 아니라 서로의 학설을 깊이 존중하고 신뢰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황은 제자뻘되는 15살 어린 기대승의 비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자신의 이론을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조선 후기 북학파의 선구자인 박지원과 그의 제자 박제가 또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 학문적 동반자로서 실학사상을 기반으로 조선의 개혁을 논의하였습니다. 현대의 선후배 관계와 서재 관계는 경직된 서열 문화의 대명사이지만 전통사회의 그것은 상호간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서로의 의견을 마음껏 개진할 수 있는 유연한 관계였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조선 말기 개화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전통사회는 한 차례 격동을 경험합니다. 전통 교육을 받은 세대는 제국주의의 경향에 휩쓸려 사라져버렸고 신지식으로 무장한 젊은 세대들이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인재로 등장합니다. 독립협회의 주역인 서재필, 윤지호, 이상재 등은 30대 초반이나 중반이었고 독립운동의 중심 인물들도 모두 청년층이었습니다. 임시정부가 수립될 당시 이승만은 45살이었으며 강요들도 대개 그 또래였습니다. 특히 지식인들의 유일한 출구였던 언론계는 더욱 젊었습니다. 1920년 동아일보를 창간한 주역들은 모두 20대였으며 당시 3대 일간지의 편집국장은 모두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이처럼 사회를 리드하는 계층의 연령대가 압축되면서 그 안에 서열 문화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회고록을 보면 이때까지도 전통사회의 평교 문화가 유지되었던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일화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홍명희 선생은 장가를 일찍 들어 아들 홍기문과 18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홍명희와 말을 트고 지내는 친구가 아들 홍기문과도 말을 놓고 지내
그들 사이에서는 부자지간과 모두 친구인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아직 유연함이 남아있던 서열 문화는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의 문화가 고착화되면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1910년부터 35년간 이어진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 사회는 일본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일본은 당시 군국주의 체제였고 강한 상명하복의 군대식 문화가 사회 전반에 퍼져 있었습니다. 조선 총독부 아래에서 교육받은 조선의 학생들은 일본의 군대식 교육을 강요받았으며 학내에서는 선배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일본은 기업과 공무원 조직에도 군대식 운영 방식을 도입하여 상급자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인식을 강화시켰습니다. 광복 후에도 한국 전쟁과 군사 독재 정권을 거치며 일제강점기 시절 뿌리내린 악습을 뽑아내기는커녕 군대식 문화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군사 권력을 바탕으로 집권한 박정희 전두환 정권은 부족한 정당성을 보충하기 위해 강한 권위주의 체제를 구축했고 사회 전반에 군대식 질서를 강요하였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은 교련 과목을 도입하면서 학생들은 군복을 입고 제식훈련을 익히며 군대식 교육을 강제로 습득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학생사회에서도 군대처럼 계급구조가 형성되어 선후배 간 경직된 서열 문화가 정착되게 되었습니다. 암울한 일제강점기 시기에 습득되고 엄습한 군사 독재 시절 동안 강화된 위계질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기업과 관공서에도 전이되었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경제성장을 위해 대기업 중심의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업 문화도 군대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은 일본식 위계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상사의 절대 권한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6, 80년대 빠른 경제성장을 경험하며 조직 내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강해졌고 연차와 직급에 따른 서열 문화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빠른 연차는 경험이 많은 사람, 즉 권위 있는 사람이라는 공식이 굳어졌고 이는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빠른 의사결정과 그 실천이 중요시되는 제조업 분야가 중심이 되던 과거 사회에서 당시의 경직된 서열 문화가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든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양성과 참신한 아이디어가 중요시되는 4차 산업시대에 이 같은 경직된 위계질서가 자유로운 의견 소통을 막는 장애물인 것 또한 분명해 보입니다. 더욱이 기성세대와 MZ세대 간 갈등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요즘 전통사회의 평교 문화를 배워보는 것은 어떨까요?